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6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급계약, 그리고 조합계약, 그리고 임치계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계약하고 조합계약은 시험 빈도수가 높죠. 특히 선택형 문제에서는 도급계약이나 조합계약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에서도 도급계약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모의시험에도 자주 출제하는 그런 영역이긴 하죠.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모의 시험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례 문제 다른 사례 문제와 비교할 때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수업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급계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칙은 자기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한 자가 원시 취득하는 경우가 원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원시 취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도급인한테 귀속시킨다라고 하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건물의 원시취득은 이제 도급인이 원시취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도급인 그러니까 이제 대지에 대해서 매매대금 담보의 목적으로 대지의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을이 그 X 토지가 있는데요. 이제 X는 토지입니다. 이 X 토지를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은 X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Y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X 토지를 사는 경우입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Y 건물을 분양을 그래야지만 분양 대금을 갖고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단 X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을한테 해놔야지만 을이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분양한 다음에 그 분양 대금으로 갑한테 매매 대금, X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 개발업자가 되겠죠. 이제 공동주택, 주택이나 건물을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 이렇게 건물을 분양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비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토지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놓고 건물을 다 지어서 보존 등기를 할 때 그 보존 등기 명의를 갑의 이름으로 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Y 건물에 대한 담보조로 Y 건물을 담보조로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인은 사실상 건축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을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을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지금 도급계약상에서 도급인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그런 논의와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매수인 내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갑과 을 사이의 소유권을 갑한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기보다는 X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갑의 명의로 이제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양도 담보권이 설정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양도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을이 Y 건물에 대해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갑이 이제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청산을 하고서 이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 Y 건물을 팔아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쨌든 Y 건물을 팔아버리기 위해서라면은 병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건물을 팔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갑은 자신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병한테 건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요 세 번째 요 설명들 이제 갑과 을 사이에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X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담보하게 한 목적에서 을이 자신이 건축한 건물, 자신이 원시 취득한 Y 건물의 명의를 갑의 명의로 해두는 것,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귀속을 결정시키는 당사자의 합의라고 볼 수 없고요. 이 경우에 이러한 그 당사자의 합의는 결과적으로 갑한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그러한 합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소유권,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도급계약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죠. 자, 담보책임, 도급계약상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담보책임으로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자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하자 완전하게 이행을 하라라고 청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자 보수는 언제나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를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로지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두 가지가 있죠. 원칙적으로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치하락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면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즉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차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지급과 보수의 지급, 즉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과 보수 지급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보수만큼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 보수를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도급인의 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건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데 채권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은 하지만은 채권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대해서 일정한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도급인의 잘못을 그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일수별로 지급하는 그런 손해배상액을 지체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이 손해배상 액수는 이거는 이제 그 손해배상 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당사자의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급계약상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건물이나 기타 토지의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해서 해제를 허용하게 되면은 건물이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담보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담보책임에 대한 구제수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하자 보수 부분과 이제 손해배상과 보수지급의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요.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하자로 인한 가체락분, 목적물의 가체락분이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도급계약상에서 도급계약이 공사가 지체되거나 하자로 인해서는 도급계약을 이제 그 건물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하자로 인해서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담보책임, 즉 도급계약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원상이복이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그리고 이제 초래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가 되고요. 기존에 이제 이미 지급됐던 기존고의 비율에 따른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했다면은 다시 반환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동시행 관계라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동시행 관계인데 단순히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급 계약에서는 구제수단을 하자 보수를 선택하느냐 손해배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가 이제 수급인이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하자 보수를 청구하더라도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자체를 할 수 없고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만 할 수 있죠. 손해배상으로 간다면은 그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이 원칙적인 모습인데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역시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먼저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하자로 인한 보수, 하자 보수 이것과 그 보수의 지급이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요건과 아까도 살펴봤지만 손해배상의 요건과 하자 보수의 요건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제수단을 행사하고 그 구제수단과 이제 대금의 지급이 보수의 지급이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요. 구제수단을 명확히 해서 그래서 하자 보수와 또는 손해배상과 보수의 지급이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본 내용들이 이제 도급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합계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계약 강론 시간에 조합계약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계약은 계약이고요. 조합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능력이 없고 당사자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요. 조합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통해서 법인격을 통해서 법률관계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합원이 이렇게 5명의 조합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법률 관계는 이 5명의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귀속이 되는 형태로서
그 법률 관계가 구성이 되고요. 다만 이 중에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뽑아서 이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와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리하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대외적으로는 다른 조합원들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법률 효과는 대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건 권리 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조합계약의 특수성인데요. 조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약이긴 하지만은 서로 간에 쌍방에 이렇게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서로 간에 다 그 의사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약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의 매매계약이라고 하면 두 명의 이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통 매매계약이나 다른 계약의 특징인데 이 조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대 다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들이 다 중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일단 조합계약의 특수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와 해지,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조합계약상에서 뭐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산이나 조합을 해산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제명하거나 또는 탈퇴하는 것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업무 집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조합의 업무 집행에는 통상 사무가 있고요. 특별 사무가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 집행이 통상 사무인 경우에는 각 조합원이 업무 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집행 조합원이 단독으로 통상 사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특별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서 찬성으로서 그 특별사무에 관한 것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명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특별사무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특별사무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특별사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법률 효과는 특별사무에 대한 법률 효과는 모든 조합원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합재산의 처분이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나 변경은 만약에 이 조합재산의 처분이나 변경 같은 것이 통상의 사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조합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각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합재산의 처분이라는 것이 특별사무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제 합의자 전원의 그 동의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과반수 결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단독으로 조합재산의 처분이나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그 합유물에 대해서는 이제 물권법의 규정에서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에서는 합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27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과 이 조합의 특별사무에 관한 규정, 특별사무, 조합재산의 처분이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이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은 이제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에도 이제 특약으로 전원의 동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 이제 조합 재산을 처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원들 간에 특약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조합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합의물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말이 좀 그러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약으로 전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 대리법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제3자한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 사무가 특별 사무이기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의 그 결정으로 조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특약이 있기 때문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조합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다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특약을 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이 마치 뭐 자기 단독으로 팔 수 있는 것처럼 팔았을 때 이것은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되겠죠. 그럼 그것이 유효한가 아닌가, 과연 대리권이 없는 건가, 없다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라는 등의 문제가 대리에 관한 법리들이 또 전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대리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떠나서 특약으로 조합재산의 처분을 특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합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각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공동소송이 되겠죠. 근데 합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자, 조합의 대외적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대외적 관계인데요. 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해서 손실 부담의 비율로, 이건 이제 지분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손실 부담의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5명이 대외적으로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의 이제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가 분할 채권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이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한다면은 손실 분담 비율로 이제 채무를 분담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 채무 관계가 됩니다. 이제 이때 책임을 지는 비율, 채무를 부담하는 비율은 손실 부담 비율, 즉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제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손실 분담 비율을 알 수 없다면은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할 채무가 원칙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조합원의 채무가 불가분 채무인 경우, 불가분 채무는 이제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또는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조합원의 채무가 불가분 채무이거나 또는 연대 채무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분할 채무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든 채무에 대해서 동일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때 이것이 만약에 불가분 채무이거나 금전 채무에도 불가분 채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는 이것이 연대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이 있다거나 연대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들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 채무인 경우에는 이제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 특약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조합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상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는 당연히 연대 채무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채무가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상행위를 통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조합원들은 연대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조합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연대에서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그 조합원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손실 부담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손실,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익의 비율, 손익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에 대한 것을 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분은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이제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각각의 합유물에 대해서는 이제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지분은 별도로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물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이 장래에 취득하게 될 이익에 대해서 그 배당받을 이익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분의 기초에서 이제 그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에 대해서 압류하는 건 가능한데 합유물 자체에 대한 지분은 없기 때문에 합유 지분에 대한 것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조합계약의 종료에 관련된 부분에서요. 조합계약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겠죠. 조합계약의 종류는 탈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계약의 종류는 탈퇴가 있고요. 제명이 있고 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합에서 나가는 거죠. 근데 조합원이 두 명인 경우에 한 명이 탈퇴한다. 두 명인 경우에 한 명이 탈퇴하게 되면은 조합 관계는 종료하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조합이 해산되는 것이냐, 두 명 중에 한 명이 나가니까 조합은 더 이상 단체로서 그 조합체로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은 맞잖아요. 자, 이 경우에 조합이 해산되는 것이냐, 아니면 탈퇴가 인정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는 거니까 이 조합체는 해산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럼 왜 탈퇴를 허용하게 될까요? 만약에 조합을 해산하게 되면은 조합을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재산 자체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조합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탈퇴를 하게 되면은 조합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산 절차 없이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고요. 청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조합원, 남아있는 조합원은 계속해서 조합의 사무를,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출자 가액이 아닌 손익 분담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합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는 것은 손익 분담 비율, 즉 지분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한 명을 제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조합 재산을 다 이제 나눠 갖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해산을 하게 되면은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자녀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출자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5명의 조합원들이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5명의 조합원의 지분 비율이 5분의 1씩이에요. 5명의 조합원의 지분 비율이 5분의 1씩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분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5분의 1에 대해서 이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걸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탈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는 뭐에 따라서 정산을 해준다고요? 예, 손익 분담 비율에 따라서, 즉 지분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5분의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조합을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합 재산이 남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은 것을 다 나누어 주어야 할 텐데 이때 나누어주는 나누어주는 기준은 이 손익 분배 비율, 즉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출자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출자한 금액의 반만을 출자했다든지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해산된 이후에 재산을 분배할 때도 출자한 것만큼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을 수 있는 것의 절반만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게 이제 그 해산의
차이와 탈퇴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산할 경우에 지분 청산하는 방법, 이때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정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탈퇴의 경우에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손익 분담 비율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지분을 정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임치계약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임치계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치계약 자체는 사례 문제에서 아직까지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임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모의시험 문제에서도 공동예금채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문제가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문제인지,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이제 약간 좀 뭐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모의시험에서 나온 것은 출제자가 조금 주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해서 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변호사 시험까지 출제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임치 관련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치와 관련해서 기간이 약정이 있는 임치 같은 경우에는 수치인은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치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간에 약정이 없는 그런 임치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임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치인의 손해배상 의무인데요. 임치인 같은 경우에는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해서 수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치인은 수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치인이 그 하자 또는 성질을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 임치라고 하는 그 임치 계약 중에 예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임치 계약의 일종입니다. 소비 임치라고 해서 맡겨놓고 다시 찾아가는 건데, 다만 이제 맡기는 것 자체가 종류물이기 때문에 돈이 금전이기 때문에 다른 금전으로 반환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임치 계약 부분에서 예금 채권, 예금 계약을 함께 살펴보기는 합니다. 예금 채권 을 같이 살펴보는 거죠. 자, 예금 계약이 성립할 때, 즉 예금,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돈은 현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은행에 있는 돈은 현금은 아니죠. 내가 은행에다 돈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현금인데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그게 돈이 현금이 채권으로 바뀌게 되죠. 예금 채권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예금 채권이 성립한다. 즉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은 그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돈을 직접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그 돈을 갖고 횡령을 한다 할지라도 예금 계약이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고 송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A 은행이 있는데요.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 돈을 보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병이란 사람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을한테 보내지 못하고 병이란 사람한테 돈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병이란 사람은 A 은행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자 사이에는, 즉 갑과 병 사이에는 부당이득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 그러니까 적법한 법률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되고요.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는데, 근데 어쨌든 예금을 이체하게 되면은 당연히 병과 A 은행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돼서 병이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이 취득한 예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채권이 되겠죠. 따라서 갑과 병 사이에서는 병이 취득한 예금 채권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 송금 의뢰인은 계좌 명의인에게 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서는 얻은 것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데, 즉 예금
예금 채권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판례가 이체 금액 상당에게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갖고 있던 예금 채권을 갑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을 갑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인이 공동으로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예금 채권 자체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합유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준합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합유, 공동 소유하는 것을 이제 그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합유하는 것을 준합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준합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조합 재산 자체가 그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니까 그걸 개별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죠. 자, 근데 동업 이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공동 명의로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 목적 달성 전에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하는 경우가 주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분양대금이 은행으로 들어오면은 그걸 어느 한 사람이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금 채권이 공동 예금 채권자들한테 분할적으로 귀속이 된다라고 보고요. 이 예금 채권에 대해서 관리 처분권을 각각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그 예금 채권에 대해서 관리 처분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합유 재산처럼 예금 채권에 대해서 합유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조합원 한 사람이 진 채무에 대해서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금 채권이 분할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금 채권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쨌든 공동 명의로 예금을 예치하고 그리고 그 달성 전에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금 채권이 분할적으로 귀속되고 그런 분할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동산 실명법과 관련해서,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예금 실명제와 관련해서 이제 예금 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의 관계인데요.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은행과 예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돈을 한 사람은 이제 갑이 돈을 대가지고 이 은행에 돈을 맡겼고, 그거를 이제 갑이 예금주가 돼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에요. 그 돈이 나온 것은 병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그럴 때 갑이 예금주가 될 것인가, 병이 예금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예금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갑이 원칙적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자를 한 병이 예금 채권자로 인정될 수 없느냐? 인정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먼저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이제 병과 을 사이에 예금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명확히 한다라고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병과 을 사이에 예금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금 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 충분할 정도로, 즉 갑과 을 사이에 예금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그 예금 계약서의 증명, 그러니까 뭐 통장을 발행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증명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엄격하게 인정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매우 엄격하게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당사자가, 예금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예금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출연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인정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금 채권 문제의 귀속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좀 판례가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예금을 출연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출연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 도급 계약하고 그 다음에 조합 계약하고 임치 계약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 이번 주는 쉬어가는 느낌 있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빠뜨릴 쉽게 좀 잘 보지 않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참에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시험 중간고사 보기가 되겠죠. 다음 주까지 6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7주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